자, 일각에서는 뭐 김의겸 의원 또 얘기도 소환이 됐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의겸 의원 관련해서 왜 흑석 선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흑석 선생에 이은 잠원동의 그 아파트잖아요. 잠원 양문석 선생이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조금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2022년에 저 31억의 이제 아파트를 사잖아요. 양문석 후보 부부가. 그런데 그 딸이 11억 정도 새마을금고에서 왜 사업자 대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매달 일단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왜 주택담보대출 그 가계부채 이 억제를 한다, 가계부채를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정책으로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어떠했다?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 딸은 그 당시에 이 가계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월 한 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내야 되니까 저 11억 원의 원금 플러스 이자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돈을 월 뭐 이자만 내왔다. 그래서 지금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이자만 상환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양문석 후보 부부는 시세 차익만 최대 12억 정도를 본 거 아니냐. 그렇지요. 31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한 뭐 많게는 43억 간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새. 장유민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이 정도 되면 양문석 후보가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그냥 편법적이었다,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당시에는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이 막혀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우회로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받았는데 그때 이자 상환 방식도 이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보다 훨씬 유리했다라고 언론에서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또 그 이자와 관련해서도 아내가 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내가 낸 부분도 또 법률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혹에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이고 뭐가 잘못했고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저는 국민과 유권자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억 원에 대한 월 양문석 후보는 이 이자만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때 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근데 지금 그 사업자 대출도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런 논란인데 어쨌든 월 이자만 내다가 지금 3년 사이에 시세 차익을 한 많게는 12억 원 정도를 본 거 아니냐? 자, 오케이 좋다. 그러면 월 이자가 1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352만 원인데 양문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자를 나의 아내가 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여세 낸 거 공개하시오. 증여세 내지를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낸 거 공개하시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영원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사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라고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새마을금고도 나름대로 그 대출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새마을금고를 적극적으로 속여서 그렇게 대출을 받았으면 이것은 사기 대출이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이것은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그다음에 사후의 상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고 속여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 순간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속인 것은 아니고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 규정에 위반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했으면요. 그것은 죄명만 바뀌는 것이죠. 아이고.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든 이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이제 일반인의 용어로서는 사기 대출, 속여서 대출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기꾼이냐라고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아까 약간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런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 멀쩡한 양문석을 사기꾼으로 몰아갑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겠습니다. 악의적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가짜뉴스, 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양문석 후보는 이번 이 대출과 관련해서 뭐 사기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기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양문석은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문석 후보님, M1 사람들 뭐 법적 대응하지 마시고요. 한동훈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이렇게 또 맞대응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자기의 행동을 사기 대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그럼 가짜 서류 만들어서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 대출인 겁니다. 저를 고소하라고요. 왜 아직까지 저를 고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사기 대출 맞아요. 사기친 거 맞아요. 사기 쳐놓고 감히 국민을 협박합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저를 고소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직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내일 그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발언입니다. 내일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양문석 후보를 사기 대출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신지호 전 의원이 뭔가 봉투를 하나 들고 검찰 청사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이번에 뭐 하나 맡았죠? 다름 아닌 2조 심판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자격으로 오늘 양문석 후보를 사기 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윤비 변호사님, 사기죄 고발, 글쎄요, 양문석 후보 좀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형사 절차가 이제 네. 개시가 됐으니까요. 그 절차에 임하는 부분이 또 한 축이 있을 거고 새마을금고에서도 내부 감찰 등이 착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에서도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이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를 했는데 양문석 후보가 이제 언론학 박사고 이제 방심위원 등등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언론 관련해서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굉장히 그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언론사의 매출 대비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으로 실질적인 좀 페널티를 가해야 된다는 입법 논의가 지난 국회에도 있어서 아마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이 본인을 검증하는 언론사를 향한 경고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무신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양문석 후보의 이번 논란은 단순히 뭐 의혹, 정치권의 공방의 수준을 이제 뛰어넘게 됐습니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으니까요.